한 세기 가까이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도 버거워 보이는 97살의 윤정옥 교수. 오랜만에 뭐 드시니까 어때요, 선생님? 파인애플 볶음밥. 괜찮아. 괜찮아요? 작으니까 받는 먹는 거 작으니까. 휴게 공간 있잖아요, 정원. 있어요. 거기 가봤어요, 최근에? 가봤어. 누구랑 갔어요? 혼자 혼자? 요즘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생각을 하니까 다들 죽었어. 윤정옥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일생을 바쳐 살아있는 위안부의 진실을 길어올렸고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이를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는 이 창살 있지요. 조그만 창이 있는데 아주 무거운 창살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박혀 있어요. 윤정옥 선생님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이 본인도 정신대로 동원될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인 것 같아요. 여전히 트라우마인 것 같고 그걸 이제 외면하지 않고 대면하고 어떻게든 응답하려고 했던 본인의 삶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한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난 윤정옥은 아버지의 판단 덕분에 정신대 동원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 후 이화 여전을 졸업, 미국 유학을 다녀와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탄하고 성공적인 삶 한편엔 늘 사라지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해방되던 해에 금강산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할머니들 그 정신대 소녀들이 안 온 거 이상해서 내가 위안부라는 말은 알지도 못했는데 안 것이 그때 어떤 그 강제징용 나갔던 어떤 아저씨한테 들은 얘기거든. 정신대가 아니라 걔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위안부가 됐다는 얘기. 돌아오지 않은 소녀들의 행방. 실마리를 찾은 것은 한 일본 기자의 글에서였습니다. 거기 생각하고 얘기 정신대 기록했지. 여자 정신대. 근데 여기 정신대 기록으로 해놓고서 여기 정신대 여기 봐. 여기 나오잖아. 종군 위안부. 요거. 이건 군수공장 여기구나. 여기 있다. 얘네들은 위안부야. 얘네들은 틀림없어. 위안부 얘기 사진 나온. 여기 본격적으로 달라붙은 건 뭐냐 하면은 내 질문은 위안부가 뭐냐였다가 그게 뭐라는가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다음 퀘션은 그거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제 물고 늘어진 거지.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는 역사적 문제보단 선정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쟁 피해자가 아닌 타락한 여성으로서 대중문화에 등장했고 위안부의 참상을 다룬 소설들은 에로 영화의 소재로 각색되었습니다. 참혹했던 피해 사실조차 관객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다뤄진 겁니다. 루포타이저 형식으로 썼거든요. 왜냐하면 실상을 알리고 싶었으니까. 영화 개방하는 날 윤정옥 선생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저에게 야 영화 당장 내려. 너 그 피해자들을 다시 그냥 모독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개봉된 걸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미안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도 이게 뭡니까 그 온라인으로 떠돌아다니나 봐요. 영화가. 그렇게 모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했어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서부터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또 생활을 계속하고 사회는 또 더군다나 그렇고 그때부터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해 내 머릿속엔 그냥 있어.
선생님은 그게 자기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었던 내 거죠? 문제니까 그렇게 밤새 욕먹을 가면서 일본으로 말이지. 중국으로, 홍콩으로 다녔지요. 윤정옥 교수는 직접 발품을 팔아 위안부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제도권 신문 아니면 보편적인 그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는 윤정옥 쌤이 거기 오키나와 거기에 탐색 그거 하면서부터 그 기사를 한겨레 신문에 연재를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때부터 실제로 신문을 읽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의식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존심을 찾아주자 이 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 무렵 윤 교수와 인연이 다 위안부 운동을 함께한 활동가 김혜원 씨. 이때 사진이 남아있네요. 당시 여성을 향한 야만적 시선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가 막 관광 산업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우리나라의 관광 그 품목은 주 품목은 뭐냐? 여성들의 몸을 파는 일이야. 이른바 기생관광. 박정희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됐던 해외 관광 상품입니다. 그리고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군사 정권이 재정 확보를 위해 또다시 이 패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찾는데 그게 뭐겠냐? 응? 국가가 여성의 몸을 착취를 하고 이런 인권 탄압의 시발점이 어디겠냐? 윤정옥 선생님을 이제 초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여성연합회 활동가니까 나하고 또 김신 씨라고 하는 분이 기장을 대표하는 이제 분으로 이렇게 세 사람을 이제 파견을 한 거지. 당시로선 많은 용기와 각오가 필요한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저 일본에 가겠다고 돈 달라면 주겠어요. 어림도 없어. 우리 남편도 아주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야. 그래서 주는 생활비에서 삥땅 친 50만 원. 그때 돈으로 50만 원. 그것도 큰 돈이야. 1988년 2월 역사에 숨겨진 조각을 찾아 모험을 떠난 3명의 여성들. 보름 동안 일본 열도를 돌며 위안부 관련 기록과 증언을 모았지만 아쉽게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진 못했습니다. 문 안 열어주는 걸 우리 만나기 싫다는 얘기잖아. 하여튼 우리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저 사람한테 너무 과거를 다시 상기하게 하고 그래도 되나 난 또 그렇게 생각했지. 끝까지 안 열어줬거든요. 근데 싫지 뭐 바꿔 생각하면 싫잖아. 답사를 통해 나름의 성과를 얻긴 했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윤정옥 선생님이 우리가 답사했던 그거를 기조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막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랬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잠잠한 거야. 아니 국내의 기자들은 다 뭐 하고 있대? 국내 언론은 다 왜 뭐 하고 있대? 결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든 윤정옥과 동료들. 그리고 피해를 직접 증언할 생존자를 백방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이맹희 할머니라고 자기가 치료 사업을 하면서 연동교회를 나가는데 치료 사업 때문에 앓은 할머니가 하나 있다. 근데 그분이 정신대 이야기를 살짝 했었대요. 그래서 제발 설득해서 모셔오라고. 설득해서 모셔오라고. 그렇게 기다림으로 지쳐가던 1991년 7월. 예고 없이 정대협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비라고 하는 사슴,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동화책에 봤던 그 밤비처럼 눈이 크고 까맣고 그러면서 꼼뻑꼼뻑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렇게 예쁘고 당당하고 이런 분이 정말로 그냥 내가 딱 만나니까 도저히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인터뷰할까 하다가 아니다 싶어서 제 방으로 모시고 갔어요.
지금부터 듣게 될 목소리가 바로 김학순 할머니의 생애 첫 증언입니다. 내 이름 김학순이요. 지금 쓰는 이름은 김학순이에요. 그때도 김학순 씨였었어요? 아니요. 그때 거기서 부르는 거는 나를 아이거라고 불렀다는 게 애자라고요. 텔레비전 어디서 무슨 그 정신대 얘기만 나오면 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팍 떠오르고 그 지나간 일이 막 떠오르고 괜히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아주 치가 떨리고. 예, 17살에 무엇을 알겠어요. 그게 끌려가서 그 강제로 그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아프고. 나라 잃어서 그랬죠 뭐.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 말을 했을 때에 세상이 알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할까? 이것 때문에 말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8월 13일 전화가 온 거예요. 윤총무 뭐 하느니? 당사자인 나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느라고 왜 이것을 갖다가 기자회견을 안 하느냐? 1991년 8월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그렇게 김학순이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정신대의 그 치욕스러운 생활과 일제의 만행을 낱낱이 열거하는 한 맺힌 여인의 절규를 전합니다. 17살이 말이 17살이지 많이 늙어다니고 16살 조건 넘은 것을 끌고 가서 강제로 그 울고서 안 당하려고 막 쫓아나오면 붙잡고 안 놔줘요. 붙잡고 안 놔줘요. 이놈의 새끼가, 일본 놈의 새끼가, 군인 놈의 새끼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면서 당해요. 그 말도 못해. 그 당한 얘기는 말도 못해요. 가슴이 아프고 말도 못한다고요. 이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을 몰라요. 한국에서 이것을 몰라줘요. 일본에서는 더군다나 없대요. 모르니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요.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내 죽기 전에 내 눈 감기 생전에 한번 분풀이 꼭 말이라도 분풀이 하고 싶어요. 이 최초 정언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 정언자였기 때문에 이 운동이 초기부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정언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할머니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죠 늘. 그러면 뉴스를 보고 어떤 할머니가 나와갖고는 내가 정신대로 끌려갔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가슴이 뛰어서 터져서 나오는 줄 알았다. 단 한 명의 증언이었지만 위안부 운동의 새길을 열어줬습니다. 신고센터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앞으로의 새로운 열릴 역사책의 장을 하나 새로 여는. 전화기 한 대로 시작한 조촐한 신고센터였지만 이를 통해 230명이 넘는 피해 생존자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상을 생생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1992년 겨울 정대협과 위안부 할머니들은 추운 거리로 나옵니다. 한국을 방한하는 일본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매주 열리고 있는 수요 시위의 첫 시작입니다. 종로에서 파고다에서 지금 저기 그 일본 대사관까지 우리가 피켓팅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지나가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때 감격은 말도 못해요. 대군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 근처에 이제 식당에 가서 뜨거운 국밥을 먹으면서 우리 오늘 하기를 잘했다. 계속해서 이 시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벌써 1500차를 맞이했잖아요.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던 일본 정부는 살아있는 증거인 김학순이 나타나자 외면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일본 시민사회는 달랐습니다. 김학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가슴 아파한 일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가해국 시민들의 양심을 움직인
김학순의 또 다른 증언, 그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1991년 12월 뜨거웠던 도쿄로 함께 가보시죠. 얼마 전 도쿄의 한 연구실에서 잠들어 있던 소중한 기록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撮影していたこともずっと忘れ去られていて、キム・ハクスンさんの映像がないのかっていうことを改めて探した時に実は見つけたものなんですね。 2시간 분량의 비디오에는 영화의 추위를 녹일 만큼 뜨거웠던 1991년 12월 도쿄의 열기가 담겨 있습니다. 在日の北朝鮮のこちらから従軍慰安婦問題の真相解明と問題解決のために、ネットワークをこれから作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공개 증언 얼마 후 일본 시민사회는 진실과 더 가까이 마주하기 위해 김학순 할머니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깃발만 봐도 지금까지도 찍었어요. 비행기를 각자 이렇게 날개 줄 옆에가 내가 탔는데 밖을 내다보다 이렇게 빠르다 이렇게 휘날마루가 그려졌어요. 공항 공세 내리 떨어지면서 내가 일본으로 왜 가냐. 내가 왜 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니. 辛い悲しい歴史を踏み越えてようこそおいでくださいました。どんなに勇気が必要だったでしょう。そうですね。記者会見をやってそれから集会だったんです。 당시 사회를 맡았던 제1한국인 양징자. 30년 전 그날의 행사는 모든 것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김학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상상하지 못한 인파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あまりにもたくさん人が来るので、この前の段のギリギリ後ろの方に押して収容人数普通は100人ちょっとなんですよね。でギリギリああいう椅子も取っ払ってみんな下に座らせてもまあ200人って言われてたのが、一応400人まではもう入れて、ですからこういう壁のところまでみんな人が立ってましたし、で前の方は椅子なしで皆さん地べたに座って、で椅子も少しありまして、椅子もこういう形で残ってましたけれども。 김학순 이전에 알려진 최초의 위안부 배봉기. 그녀의 삶을 취재해 책으로 펴낸 가와다 후미코 작가를 만났습니다. 1975년 배봉기의 기구한 삶과 운명처럼 마주하게 됐다는 가와다 씨. 共同通信が発生した記事があったんです。それにペポンギさんの記事が復帰になると、在留資格が問われて沖縄にいられなくなるということそういう記事だったんですね。でこの人を取材しようって女性のカメラマンに誘われてペポンギさんに会いに行ったのがきっかけ。 불법 체류자 배봉기는 강제 추방을 면하기 위해 자신이 오키나와에 오게 된 이유를 밝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위안부였다는 사실에 관심이 쏟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한국말은 좀 하실 줄 아세요? 아저씨 우마레와 많이 쉬어. 일어나. 그런 배봉기 할머니의 마음을 열어 그녀의 인생사를 기록한 가와다 씨. 일본이 할머니에게 가한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戦争終わってからね、割合こうなんていうかしら、あんまり困らなかった時っていつ頃？いつも困ってます。いつも困ってる。いつも困ってる。ペポンギさんの話の中で一番私がこういや
私だったらどうするんだろうと思うのが戦後ですね。戦後こういう谷川で56ヶ月暮らして言ってみれば原始人と同じ暮らしですよねこれは。ペイさんは一人で韓国に帰ることもできない。出た後毎日毎日歩いて. 가난했던 그녀는 거짓에 속아 위안부로 끌려왔고 쓸모가 다하자 버려졌습니다. 짐승 같은 세상에서 그녀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自分の身一つでこう暮らす生きていくって知らない土地で言葉も分かんないしお金も持ってないし住むところも知り合いもいないそういうところでどうやってこう生きたのかっていう 1944년 11월부터 1945년 3월 말까지 일본 도카시키 섬의 빨간 기와집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던 배봉기 할머니. 전쟁이 끝난 후 거리를 전전하다 오키나와 도심까지 오게 됩니다. 피폐해진 몸과 마음으로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수수밭의 외딴 오두막에 몸을 숨기고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집이 아니라 오두막집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면 창문도 없고 이 작은 데에서 감아놓고 전기코너로서 불은 물은 떠다 마시고 그러한 생활이었죠. 그러나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팔자가 나쁘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을 걷고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 멈추고 있었지만은 소아천안이 세상 떠난 그때 텔레비에서 소했다 하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아이고 천상도 안 하고네 왜 가는가 해가지고네 사죄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제 값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꼭 원수를 갚아달라. 비록 하늘로 떠나던 날이었지만 또 다른 위안부 김학순과도 인연을 맺습니다. 일본에서 첫 소송을 진행하던 김학순 할머니가 배 할머니 앞으로 조의금을 보낸 겁니다. 배봉기의 죽음과 김학순의 방문에 일본 열도가 죄책감으로 들썩였습니다. 이것은 일본 내의 위안부 실태를 파악하려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의 신분을 밝히기 국가했습니다. 도쿄에 설치된 전화를 통해 하루 200여 통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고 일본에 거주하던 또 다른 위안부 송신도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말로 하시면 좋겠어요. KBS 약간네 나 우리 한국말로 사별이 있었대요. 한국말로 잊어버렸어요. 한국말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일본말로 하십시오. 일본 조선 이름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여기 가니까 그래 조선고대 금자 띠나무 있게 돼. 이름이 이렇게 새겨놨네요. 그래서 가니까 띠나 일본고대. 그래 중국고대 봐 진스 띠네. 있나 그 마도 안 가는 거야. 일본군한테 당한 거는 말도 모르고 일본 말도 모르고 마다 16살 16살이 되면 말도 모르고 말도 모르다 구떼기를 막 지금도 구떼기가 멀어가지고 이걸 지고 있어요 지금. でその中から、在日韓国人の慰安婦である孫新野さん、がですね、孫新野さん、をですね、とともにその裁判を起こすことにもつなが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非常に大きな意味があったと思います。 그렇게 살아있는 증거들이 모여 결국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기에 이릅니다. 官憲などが直接これに加担したことも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その募集移送管理なども
還元強圧によると総じて本人たちの意思に反して行われた。心身にわたり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申し上げる。 199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다마.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서 군의 강제성과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내놓은 첫 담화로 지금까지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책임은 외면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들. 그러자 일본 법원은 소송 자체를 기각해버리거나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게 법원을 먼 곳으로 옮기려 하는 등 방해 공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또 한 번 결심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공정한 법정을 열자고 말입니다. 전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기록을 모은 공간. 낯익은 얼굴들이 보입니다. 김학순さんで、これが강덕경さん、ナヌムの家にいらした강덕경さんです。 16세 나이에 근로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까지 강요받았던 고 강덕경 할머니입니다. 94年に東京地方検察庁に告訴状を持ってきたけど断られて、でも責任者を処罰してほしいっていう思いをずっと抱いていた。でその菅さんが、これはナヌムの家からお借りしたレプリカですけど、責任者を処罰しようという、私はこの絵を描いて最後死ぬんだ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た。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번번이 기각되는 상황 속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음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정이 진행되고 밖에서는 바로 이 사기꾼들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2000년 여성 법정으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새로운 미래는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칠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위안소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한 일본군의 직간접적 관여 인정. 둘째, 모집과 이송의 강제성 인정. 셋째, 가혹한 위안소 상황 인정. 넷째, 이상. 그간 어렵게 밝혀낸 위안부의 진실마저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강제로 끌고 간 거 아니잖아요. 아시죠? 정의연이 숨기고 강제로 끌고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미향이. 왜 납치한 소녀 데려오라고 2천만 원 준다고 데리고 와봐. 누가 데려가는데? 저기 인터뷰 정신 사실만 얘기하라고, 사실만. 일본 극우와 너무나도 닮은 목소리가 한국 땅에서 울려 퍼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뉴스 같은 거를 접했을 때 우익 단체들이 위안부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게 많다라는 사실은 알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게 때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고 이렇게 정말 양극화가 되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안부 공개 증언 30주년을 맞은 오늘 이 문제를 연구하고 활동해온 이들과 고민을 나눠보았습니다. 운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좀 변화했다는 거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조금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죠. 운동 자체에 대한 도덕성이 좀 사회적으로
폄하되는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위안부 운동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안타깝지만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전에는 제가 이제 밖에 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거나 했었지만, 이젠 사실 이걸 제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쟤도 혹시 돈을? 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도 혹시? 라는 그런 시선을 보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시작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놓고도 뻔뻔히 가짜의 눈물입니다.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현재 윤미향 의원은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압수수색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잠시만요. 할머니들과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윤미향 당선자 즉각 사퇴하라! 윤미향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감옥으로 가라. 위안부 할머니라는 자체가 어쨌거나 근거가 없어요. 거의 다 그 당시에 일본군한테 끌려갔다는 그 증거가 없고, 얘네 정의기억연대도 근거 내놔라도 못 내놔요. 위안부 할머니 자체가 없는데. 윤미향 사태라고 우리가 일컫는 대표적인 백내시죠. 사실 저는 이게 일종의 역사 부정과 혐오의 백내시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그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의 핵심 주장이라는 게 결국 저기 수요시 바로 옆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이용수 할머니는 가짜 위안부다라든지 매춘부라든지 뭐 이런 식의 주장들과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들은 여전히 하고 있고, 위안부 운동도 어느 정도는 어떤 프레임에, 특히 이제 반일 민족주의적 프레임에 편승한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되게 납작하게 사실 스스로 뭐 만드는 데 일조했던 셈이고, 이런 걸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또 됐던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위안부 운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한 게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발 딛고 또다시 운동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단순한 대결 구도의 형태로 이야기가 많이 되거든요. 대결 구조라면 한국과 일본의 국가 대 대결. 국가 대 대결이면서 결국엔 이것이 승리와 패배로 나뉘는 어떤 이분법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문제 해결을 정말로 원하고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인 어떤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최노현 활동가님께서 굳이 이 단어를 언급을 안 하시려고 길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돈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로 그냥 귀결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시간이라는 거는 돌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이에 본인이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수량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회복 불가능한 피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신에, 그러니까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선택지로 우리가 그냥 금전적인 배상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금전적 배상의 의미인 건데, 그게 아니라 일단 돈부터 주고 보자라는 그런 논의 구조가 약간 돈돈돈돈 하게 되는. 이 문제가 처음에 이제 그 90년대 초반에 시작됐을 때 사실은 이 문제는 민족 문제, 계급 문제 또는 젠더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얽혀 있는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갈려졌고, 그 갈래가 갈려지면서 어떤 노선이 살아남고 그것이 권위를 갖게 되고 그러한 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거꾸로 이 그동안에 있어왔던 모든 얘기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 6일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는 있지만 위안부 운동의 미래 역시 걱정했습니다. 이분 보고 물었어요.
하는 게 많지요. 많은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알 일이지. 난 내가 할 일 아니다. 일절 내가 입 다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막 공격하잖아요. 요거를 빌미로 삼아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 가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뭐 정신도 아니고 또 당원도 아니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행세를 하고 하면서 일본편이 돼가지고 얘기하는 건 또 뭡니까? 그런데 또 소녀상을 또 이제 철거하라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 사람들이 하는 건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의를 깨우기 위해 우리에게 또 다른 김학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증언을 하러 오신 김학수님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겪었었던 삶의 과정들하고, 근데 제가 그 70년대 생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았었던 삶이 이렇게 만난다는 느낌이 좀 들면서 엄청 통곡을 하듯이 울다가 나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김학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저한테 특별히 인상 깊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겪었던 일을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소녀상이 120개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세계 1위예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 쉽게 뜨거워지거나 너무 쉽게 식지 않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안부 소녀상에서 위안부 소녀상에서만은 성폭력이 없는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세상을 생각합니다. 모든 유형의 성착취가 사라진 세상을 꿈꿉니다.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폭력으로 난민이 된 피해 생존자들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모든 전쟁과 전쟁 범죄에 저항하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tonight.